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말 이벤트도 많고 슈퍼위크라고 시작하면서부터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예상 안 했는데 또 깜짝 타결이 됐고 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 간의 만남에서도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환율 쪽을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좀 높았던 달러원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내려왔다가 다시금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좀 정체되는 생각보다는 안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협상 타결 당일 조금 많이 내려갔다가요. 그다음에 실망감으로 조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원달러의 조금 행보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뭐 첫째는 글로벌 달러가 최근에 조금 강세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지금 뭐 간밤에도 ECB 금리 동결했죠. 계속 인하하다가 뭐 지금 동결을 했고 그리고 BOJ 일본 중앙은행도 지금 내각과 조금 호흡을 아직까지는 못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올리려는 마음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0.5%에서 조금 경기도 보고 물가도 보고 이제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결을 했고 이러한 그 ECB와 BOJ의 행보 이게 조금 달러 인덱스를 미리 올리고 있고요. 최근 하루 이틀 보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관세 통상 협상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프로그램이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MOU 상태고 팩트 시트 좀 문서화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조금 뭐 지난번에도 우리는 다 협상단이 귀국해서 좀 국회에서 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협상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미국 측에서 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문서화 된다고 해도 이게 확정이라고 해도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뭐 액면 그대로 20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700억 달러, 뭐 전체적으로 4,200억 달러입니다만은 가용 외환보유고, 가용 외환보유고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 이자 수익 이걸로 따지면은 뭐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재원이 돼서 투자를 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지난 뭐 그 첫 번째 한미 통상 협상에서 얘기 나온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업 투자도 포함된다. 라고 생각을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가 외환보유고의 이자가 됐든 원금을 헐어서 있든 아니면 모자라면 다시 수은이나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든 어쨌든 국가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에 대한 안전 장치, 뭐 수익 배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환율 시장에서의 시각은 조금 불안하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4,2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가용은 한 3,700억 달러라고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고 연 200억 달러씩 상한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초기에는 200억 달러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이제 많고 그럼 최대 연 200억이라는 거니까 10년 이제 이상으로
반납을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쪽에서도 외환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만한 범위를 150억에서 200억으로 봤는데 그 상한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는 괜찮지만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이자 중심으로 꾸려갈 건데 만약에 모자른다면 기채를 하겠다. 네. 채권을 발행하고 요거는 국제 시장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들 약간은 그러니까 뭔가는 걱정이 좀 남아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환율 시장이 네.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네. 전 세계 환율 시장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 장기 추세를 한번 네. 보시겠습니까? 이게 좀 조금 보여주세요. 네. 네, 이거 아침이라서 좀 짧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한번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네. 이게 이제 1995년 한 30년 이상의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유로화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두 이게 번째로 주요 6개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 네, 좀 비중이 다르죠. 네, 네.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유로하고 이제 엔화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요 선이 한 100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100이고요. 장기 추세선의 하단에 와 있다. 만약에 이 추세선을 아래로 깬다면, 즉 달러가 완전히 추세적으로 약세로 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거죠. 네. 아마 미국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초약세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건 뭐 미국 달러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금값이 폭등할 거고 달러 인덱스는 이거를 이제 장기 추세선을 깰 수 있는 지금 완전히 요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상단은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면 이게 만약에 이 지지선을 딛고 올라간다면 슈퍼 달러죠. 슈퍼 달러 강세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120불까지도 내다봐야 됩니다. 뭐 기술적인 분석입니다만. 그래서 이 120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가능할까? 뭔가 큰 뭐 금융위기가 오거나 미국 경제가 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달러는 이제 강세로 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와 이 지지선을 깨는 추세선을 깨는 이런 그 달러 약세 시나리오 모두 지금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100 근처에서 상당 기간,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 기간은 적어도 한 반년 정도는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 시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해외 투자를 할 때도 지금 막 관심이 많고 또 송금, 뭐 연말에 또 송금도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환율 시장이 약간 미세 조정은 있을지언정 큰 폭의 추세 반전은 아직까지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든 올라가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달러원이 1,435원 정도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위아래의 영향, 뭐 관세 협상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FOMC에서 조금 예상 대비해서도 좀 매파적으로 평가되는 발언들이 있었다. 이것도 혹시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조금 의문이 살짝 일었고요. 12월에도 어쩌면 동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건 당장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접거나 최종 기준금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높거나 그러니까 한두 번 인하로 끝이거나 내년까지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이거든요. 이미 9월 FOMC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2번 인하하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대부분의 중론이고 다만 파월 의장이 FOMC 끝나고 이번에 발표했던 그 약간 매파적인 멘트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고 특히 캔자스 시티의 슈미트 총재인가요? 총재가 이제
동결을 주장을 하고 이랬지만 전체적인 대부분의 12명의 의사결정자의 거의 3분의 2는 아마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월에 인하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12월에도 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것을 저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12월에 인하를 안 한다,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다음에 들어오는 경제 지표가 노동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은 그걸 빌미로 뭐 주식시장은 기술적 조정을 보이고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살짝 튀겠지만 그렇다고 10년물이 뭐 4.1, 4.2 이렇게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뭐 5% 이상 조정을 보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약간 조삼모사한 거죠. 지금 많이 내릴래, 내년에 많이 내릴래라는 것은 연준의 선택인데 연준도 뭐 지금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디펜던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갈까라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 금리에 따라서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금리의 향방이 결정되고 또 시장 금리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시장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주식 시장의 가장 치명적인 안 좋은 악재죠. 그러니까 12월은 좀 불확실성도 약간은 높아지고 애매해진 측면이 있지만 대세적인 어떤 큰 줄기에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박사님 아직까지는 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했습니다마는 한은과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채금리의 차이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원달러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추세적으로 이거는 조금 한미 금리 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좁혀진다는 건 우리는 네, 우리는 뭐 약간 많이 못 내리고, 네, 미국은 조금 계속 내리고, 네, 우리 뭐 미국이 한 3번 내리면 우리는 한 번 내릴까 말까 그러니까 할 정도고, 좀 속도 차이도 네. 있고 폭의 차이도 있으니까 좁혀진다 네. 차이가. 그동안은 원달러가 이 한미 금리 차에 의해서 아주 그걸 성실하게 반영하고 움직였거든요. 네. 한번 차트를 네. 보시면 원달러와 재작년부터 원달러와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금리 차이를 보시면은 네. 이게 연한 회색인데요. 연한 회색 금리가 금리 차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차가 좁혀지는. 예, 좁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축인데. 그리고 그런데 원달러는 이게 웬일입니까? 7월부터 이걸 거꾸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미 금리 차는 내려가는데 좁혀지는데 네, 역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월이 바로 트럼프가 이 3,500억 달러 현금으로 투자를 하쇼라고 얘기한 그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달러가 영향을 받은 것은 앞서 뭐 여러 가지 요인, 뭐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 트럼프의 통상 압박, 투자 압박, 현금 투자 압박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로 되돌아갈 회귀될 가능성을 아직도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까 원달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채권 시장, 환율 시장, 뭐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서 가장 뭐니 해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술주인 것 같아요. 특히 AI라는 이 메가 트렌드가 아직 죽지 않았다. 특히 이제 우리는 반도체 쪽으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 우리가 올해 그 코스피 상승률이 1등이잖아요. 전 세계. 뭐 이런 거에서도 이제 반도체 영향이 큰데 이 부분 뭐 박사님 좀 분석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사이클적인 측면이나? 네. 뭐 저도 그냥 뭐 애널리스트들 의견이나 네, 네. 또 뭐 연관 기관들의 뭐 이렇게 보고서를 보는데요. 제가 전문성은 없어서 섹터에 대한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경기가 AI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메타가
실적을 뭐 매출도 뭐 괜찮았죠. 16%인가 증가했고 이익도 괜찮았는데 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시장의 우려가 주가를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채권 발행까지 이제 네.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채권 발행도 뭐 지금 월가에서 다 해줄게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국채금리보다 좀 70bp가 높지만. 근데 그 회사채 수요는 또 굉장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네, 거예요. 뭐 굉장히 뭐 지금 네. 너도나도 사겠다고 네,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뭐 지난번에 메타버스를 인수할 때에 이제 조금 과잉 투자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월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캐펙스의 오버캐파의 투자 그리고 수익성을 무시한 과잉 투자. 이게 이제 AI 케이펙스 사이클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결국에는 수익성을 끌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의 아주 키포인트인데 지금 뭐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그것은 너무 과도한 우려다. 젠슨 왕도 2027년까지는 이렇게 더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지금 뭐 이게 지금 과잉 투자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 오히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네, 과잉 투자, 과소 투자가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가도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야 이거 뭐 이렇게 너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캐펙 사이클이 완전히 꺾여서 M7이 정말 영끌 7쪽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지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충돌하면서 시장에 조금 불규칙한 바운스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한 70%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물론 AI 사이클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지요. 왜 안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게 큰 장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중기 사이클, 이번 그 캐펙 사이클이 AI의 투자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경기죠. 그래서 세계 반도체 경기 사이클인데 한국은행의 자료를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관세청 자료와 이제 대외 자료를 이제 종합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한 5번의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는데 좀 폭넓게 보면 AI 사이클이죠. 그런데 대체로 지금 한 뭐 12분기 그러니까 한 3년에 걸쳐서 진행된 사이클이 있었고요. 가장 길었던 게 이제 4년, 16분기, 4년 지속된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4년 지속된 사이클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IT 혁명 사이클이었고요. 이 고등색으로 표시된 게 2016년부터 팬데믹 직전까지 있었던 4년 사이클입니다. 클라우드 서버 사이클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도 많이 올랐죠. 디램 가격도 상승했고. 근데 이번 사이클이 지금 한 10개월 정도, 30개월 정도, 한 10분기 정도, X축이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개 분기 정도 지금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사이클이 과거 2003년에 혹은 2016년 사이클보다 짧을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버캐파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M7 실적이 조금 그 센티먼트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종식되면서 코스피도 이제 그 상승이 이제 멈추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내년 뭐 한 2분기나 뭐 요 정도 가서 다시 한번 뭐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뭐 계속 뭐 업데이트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AI 사이클이 무너지고 AI 중심의 캐펙스가 무너져서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경기가 진짜 안 좋은가 보다. 50bp 인하하는 날 팔 겁니다. 오히려 환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는 AI고 그 밑에는 AI 사이클이고 반도체 사이클이다. 이 부분을 보다 더 집중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그 기대감을 온전히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환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꺾이지 않는 AI 사이클이 어쨌든 받침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AI 사이클은 유지되고 연준은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내려주고 이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그렇게 갈지. 근데 이제 간밤의 상황은 메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무리해서 뭐 채권 발행하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대비되는 건 알파벳은 어제 같은 시장 속에서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데 주된 원인이 영업 현금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맞습니다. 이 현금이 좀 안정적이다.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35%인가요? 영업이익에 그 정도를 지금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넘으니까 이게 조금 뭐 좀 기업 실적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확 증가한 거죠. 네. 그 안에서도 원하는 건 너무 무리해서 투자도 아니고 너무 적게 투자도 아니고 감내 가능한 안에서 많이 투자해 뭐 이런 건가요? 캐펙스 투자. 네. 좀 약간 헷갈리는 국면이긴 하지만 조금 더 흐름 보겠고요. 자, 마무리로 좀 보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이제 M7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진짜 기대감으로 작용하려면 요 반도체 사이클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근데 100bp 이나의 GDP 성장률 기여 영향을 마지막으로 장표로 갖고 오셔서 이 부분 좀 마무리로 듣고 싶은데 박사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기준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를 한국은행이 인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부동산 문제가 있고 결국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하하는 건데 이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금리가 낮아져서 단기 금리의 하락이 결국에는 이제 자본시장 주식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가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지금 분석한 것처럼 지금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대내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대외 변수에 약한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고등색으로 표시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높은 불확실성 경제하에 놓여 있는데 특히 이런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금리 인하를 100bp 인하한들 GDP 기여도가 0.3%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생산적인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약간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돈 풀면 금리 내리면 사람들이 집 사러 가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극할까 봐 또.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가계부채만 증가하고 생산적인 쪽으로 안 가니까 한국은행도 이런 바주카포식으로 금리를 계속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한국은행의 고민, 약간 뭐 진퇴양난이죠.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는 내리긴 내릴 건데 룸이 좀 없어서 미국은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 차가 줄어들 상황인데 이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